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반부에 나만의 게임을 만들 건데 그거를 좀 더 진짜 내가 주도적으로 주제 정하기부터 해서 그 게임 안에 들어간 갖가지 요소들을 여러분이 직접 골라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분명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 중에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가장 나한테 재밌을 것 같은 선택지를 능동적으로 골라가면서 까지는 어쩌면 지금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고른 결과를 그대로 내 점 자바 파일에 키보드를 쳐서 반영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해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컨트롤 F11 눌렀을 때 깔끔하게 한 판 플레이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수업 전반부에서는, 앞부분에서는 그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기본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나만의 프로그래밍 목표가 생겼을 때 그 내 머릿속 생각을 내 앞에 있는 요 이클립스 친구도, 자바 친구도 알아먹을 수 있게 표현하는 데 필요한 이런저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 번 더 짚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이랑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창컴 수업이라든가 다른 데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복습으로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는 한데 우리는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금 쓰고 있고,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자바 동네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보편적인 프로그래밍 동네의 개념을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이클립스에다 적어둘 수가 있다까지 이어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단 해둔 다음에 이제 이 자바 동네에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우리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은 여러 클래스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게임도 결국은 여러 클래스들의 조합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장애물 클래스라든가 플레이어 캐릭터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템 클래스라든가 막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해 가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예를 들면 아이템 박스 점 자바라든가 같은 것들을 적어가면서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로 염두에 둘 만한 내용들을 이제 중반부 때 다룬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이제 시험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기본 조작이래 가지고 뭐 이클립스 가지고 자바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 그래서 내 첫 자바 프로그램 만들기, 실행하는 방법, 실행 중인 프로그램 막 악성 코드 같이 계속 열심히 실행 중인 거 끄는 방법 등등을 구경해 봤고,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단축키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는 거 자주 누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쩌면 아직 익숙하지 않을 if문, while문 같은 것들은 다행스럽게도 자동 완성 기능이 잘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코드 덩어리를 이거 5번 실행해야 되는데 와 같은 상황에서는 걔를 일단 선택한 다음에 Alt Shift G를 눌러서 굳이선다 문제를 꺼낸 다음에 while 같은 걸 고르면 깔끔하게 둘러싸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등등을 해놓고 오늘 이제 조금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본론을, 제가 이거를 작년, 재작년 등등 해봤는데 저는 이거를 원래는 데이터 코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늘 이거를 한 주 안에 주파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처음부터 원투로 나눠가지고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앞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조금 빠르게 퇴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니겠죠.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데이터와 코드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간단한 실습을 먼저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간단한 프로그래밍 흐름 저랑 같이 구경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썰을 풀어두고 그걸 이제 요 뒷 슬라이드에서 살살 정리하면서 프로그래밍 동네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되짚어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도중에 이제 나름 중요한, 여러분이 프로그램 만들 때,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를 할 때 거의 항상 생각하게 돼 요 두 가지 파트,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 그 각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바로 시작할 예정인데 저도 지금 살짝 컨닝 페이퍼를 들고 왔으니까 준비해 둘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클립스 켜주시고 조금 있다가 저랑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코드 적는 창에 프로그램.자바가 하나 내지는 두 개가 열려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오늘의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는 다른 자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자바 파일이니까 걔네는 일단 닫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걔네를 닫는다 하더라도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계속 새로 만드는 자바 프로젝트들이 꼼꼼하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름 순으로 줄 맞춰서 이렇게 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주차니까 우리가 W3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면 순서대로 똑똑똑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늘 그래왔듯 뉴 오른쪽에 세모 누르고 자바 프로젝트 누르고 프로젝트 이름은 오늘은 3주차 실습이니까 W3 언더스코어 하고 practice 정도로 하고 엔터키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주차 프랙티스 그 다음에 src 폴더 우클릭해서 뉴 한 다음에 클래스 골라주시고 이 친구 이름은 프로그램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Alt V를 누르든가 해서 이 메인 어쩌고 체크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늘 봐왔던 그 전체 덩어리를 자동 완성해 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좀 원초적인 것들부터 한번 적어보고 여러분이랑 같이 의견을 살짝 교환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현장 학습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고 차근차근 한번 같이 생각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래밍 목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컨트롤 F12를 눌렀을 때 콘솔 탭에 숫자 3을 의미하는 3 한 글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출력을 할 거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해봤었던 그 SYSOUT, sysout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먼저 적고 지금 한번 같이 해봅시다. sysout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sysout이 목록에만 떠서 우리 다음 입력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는데 목록에 아무것도 안 뜨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sysout이 떴다 엔터키를 치시면 되고 목록에 아무것도 안 떴다 그러면 살짝 ESC 키 누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재시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그때 봤던 그 system.out.println 괄호를 닫고 세미콜론이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헬로 월드 출력할 때는 큰 따옴표를 써서 무슨 13글자를 출력할 거냐를 하나하나 지정하는 게 가능했었죠. 자, 이거는 사실 파이썬 동네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파이썬 시절에도 프린트 괄호고 예를 들면 작은 따옴표 헬로 월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뭐 그냥 3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넘버라든가 다른 변수 이름 같은 거 적어도 얼마든지 적절한 출력을 적절한 프린트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주는 걸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바도 일단은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적을 수 있는 게 큰 따옴표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지금 원하는 바로 그 값을 의미하는 글자들을 채워넣고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컨트롤 F11 누르면 저장하고 실행할 수 있겠죠. 실행했을 때 내 원래 목표대로 콘솔 탭에 이런 느낌으로 3이라고 한 글자가 출력이 되면 성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짜로 3 한 글자랑 마지막에 엔터키까지 쳐주는 게 요 한 줄에 대한 동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건 저만 해볼게요. 우리의 다음 프로그래밍 목표가 3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5를 출력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과제가 바뀌었다라면 우리는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sysout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모르겠지만 요 메인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적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뭔가 코드를 적으면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먼저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물로서 우리가 sysout 자동 완성을 했다는 건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화면에 뭔가를 즉시 출력을 하고 싶다라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한 거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거기에 자동 완성 당하지 않은 진짜 컨텐츠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번에 뭐를 출력할 건데에 해당하는 문제를 방금 전에 해결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3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5를 출력하는 거다라면 이 괄호 안에 3 대신 5를 의미하는 글자를 치고 다시 한번 실행하면 당연스럽게도 5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번엔 퀴즈예요. 여기다가 제가 이런 느낌으로 세 글자를 적고 컨트롤 F11을 누르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죠? 아까 전에 3 한 글자 적었더니 3 출력됐어요. 5 한 글자 적었더니 5가 출력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5 세 글자를 적고 제가 실행을 할 겁니다. 얘는 그러면은 컨트롤 F11 눌렀을 때 우리한테 뭐라고 출력해 줄 거냐? 우리 헬로 월드 넣었을 땐 헬로 월드 나왔잖아요. 그죠?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세 글자 적었으니까 저 세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어쩌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뭐 이 정도면은 초등학생도 걸리지 않을 함정인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컨트롤 F11 누르면 무려 우리한테 8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 글자를 적었지만 3이랑 5랑 더하기랑 해서 적었지만 컨트롤 F11 눌렀을 때 우리한테 8이라고 보여줍니다. 8 한 글자만 보여주고 엔터를 쳐줘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한테 8이라고 보여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네가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라고 답변하면 일단은 직관적인 답이 되는 거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바 동네 등등 여기 친구는 우리가 적어놓은 내용, 괄호 안에 적어놓은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콘솔 탭에 보여주는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왜 8이 나왔냐라면 3이랑 5랑 더한 결과가 8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말은 요 한 줄 가지고 실제로 동작을 할 때는 3 더하기 5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덧셈을 먼저 수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덧셈 결과는 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거 계산 다 전부 다 계산했더니 8이 나왔다. 그걸 가지고 지금 시싸운 바깥쪽 부분에 대한 동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적어놓은 걸 먼저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거를 프린트하도록 요 한 줄은 구성이 됐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3 빼기 5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파이썬 동네도 그렇고 자바 동네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 적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직접 마이너스 3 같은 느낌으로 부호를 지정해 가면서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죠. 컴퓨터 동네에서 곱하기를 하고 싶다. 그렇다고 막 3xo 막 이딴 식으로 적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 동네에서 곱하기를 쓰고 싶다면 보통은 Shift 8 하면 나오는 이 기호를 쓰죠.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는 기호를 쓰잖아요. 그럼 얘 실행하면 당연히 뭐 구구 다니잖아요. 15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컴퓨터 동네에서 나누기 하고 싶다. 뭐 그럴 때 예를 들면 뭐 있습니까? 디귿의 한자 해가지고 요거 있잖아요. 요 기호를 써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뭐 즉시 빨간 줄 지금 긋고 있는 거 보이죠? 보통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나눗셈을 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오른쪽 시프트 키 바로 왼쪽에 있는 슬래시를 쓰죠. 그럼 이제 나는 지금 3 나누기 5 한 결과를 프린트하고 싶다와 같이 코드를 적은 셈이 됩니다. 자, 이거 실행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여러분? 3 나누기 5 하면 얼마입니까? 그죠? 0.6이 나오죠. 자, 이 친구 컨트롤 F11 누르면 무려 0이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웬걸 0.6이 뜨지 않습니다. 파이썬 동네는 0.6이 뜨는 게 맞아요. 왜 그쪽은 0.6이 떴냐? 5분의 3은 10분의 6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0.6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초딩 나눗셈을 했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3 나누기 5를 물어보는 건 3을 5로 나눈 몫이 얼마냐를 물어본 셈입니다. 그리고 몫은 0입니다라고 우리한테 답한 거예요. 그러면 몫이 0이면 그거에 딸려 나오는 나머지는 얼마냐 같은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룰 수 있겠죠. 컴퓨터 동네에서 보통 나머지, 컴퓨터 동네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나머지 연산을 하고 싶다 할 때는 Shift 5 하면 나오는 퍼센트 기호를 씁니다. 이러면 이제 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셈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 3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도 나눗셈을 하는 방법 중에 그런 식으로 0.6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능 나눗셈을 하는 동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초딩 나눗셈을 여러분이 시키는 것도 아마 가능했었을 거예요. 뭐 우리 파이썬 저 지금 깔려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제 방금 얘기 나왔던 대로 그냥 3/5 하고 엔터 치면 0.6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3/5 하고 엔터 치면 이때는 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3%5 하면 3을 5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하는 3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동네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자바 동네에서도 요 소위 사칙 연산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구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돼 있고 다만 이제 나눗셈에 대한 살짝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를 하기는 해요. 일단은
자바 동네에서는 파이썬의 슬래시에 해당하는 연산이 있기는 한데 걔를 위한 전용 연산자를 따로 마련을 해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걔는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 지금 추가적인 다른 클래스 그런 것들 가져와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좀 더 수학적인 개념이다. 0.6 튀어나오는 건. 그래서 그쪽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건 우리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게임 만들 때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런 나눗셈을 종종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이번엔 조금 다른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퀴즈냐? 다시 3 나누기 5를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3 나누기 5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좌표 평면 같은 걸 생각해 보면 X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긋잖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더 왼쪽에 있으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가 뜰 수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2배 뻥튀기, 3배 뻥튀기에서 더 멀리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안쪽으로 더 들어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을 5로 나눈 몫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1, 2 나오고, 그러면 나머지가 2가 나온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어쩌면 몫은 0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3 나누기 5의 몫이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나누기 5 하면 마이너스하고 괄호 열고 3 나누기 5 괄호 닫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이 타이밍에 몫이 0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3 슬래시 슬래시 5 하면 여기는 몫이 마이너스 1이라고 떠요. 역시나 몫을 구할 때도 파이썬이랑 자바는 살짝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몫이 0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0에 더 가까운 쪽으로 몫을 정하려고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파이썬 동네에서는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수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밀어 넣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분모가 양수일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분모가 음수면 좀 더 다른 얘기가 튀어나올 건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지금 게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0에 가까운 쪽으로 몫을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언제? 분모가 양수일 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3D 조금 비슷한 확대 축소 같은 거 진행할 때도 아마도 파이썬으로 게임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저만 해볼게요.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그 몫에 대한 동일한 연산에 대한 몫은 좀 다르게 나오지만 그거랑 같이 튀어나오는 나머지는 깔끔하게 원래 몫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나머지는 2가 됩니다. 파이썬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나머지는 무조건 0 또는 양수가 뜨겠죠. 그 다음에 자바 동네에서는 몫이 0이었으니까 나머지는 여기서는 얼마든지 음수가 뜰 수 있어요. 왜냐? 지금 몫이 0이다라는 건 0 곱하기 5 플러스 나머지 하면 마이너스 3이 떠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y는 ax 플러스 b 하는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살짝 차이가 지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저런 장애물 피하는 게임 같은 거 만들다 보면 파이썬에서 했던 거랑 약간 자바에서 진행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게 동작하거나 할 수 있어요. 특히나 화면 오른쪽으로 무조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위아래 또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 속 세상을 구성을 할 때 약간의 그런 플레이 방식의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게임은 PC 버전 있고 막 그 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있고 핸드폰 버전 있고 막 그런 소위 멀티 플랫폼 게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제 코드 똑같이 짜가지고 밀어넣으면 초기 버전에서는 각 기계마다 이제 플레이 양식이 조금 달라지고 그래요. 어떤 기계에서는 이게 버그가 통하고 어떤 데서는 안 통하고 하다가 이제 패치되면서 이제 각각 기계에 맞는, 그래서 일관적인 플레이를 시킬 수 있게끔 개발자들이 보정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뭐 일단 사칙 연산 다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래 가져가려고 했던 거는 요 괄호 안에다가 아무튼 지금 어떻게든 이런 복잡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음수 양수 부호 바꾸네 안 바꾸네 같은 것들을 조합해서 내가 지금 당장 출력하려는 바로 그런 뭔가가 튀어나오는 코드를 밀어 넣기만 하면
일단 그거를 먼저 계산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357을 출력해야겠네요와 같이 결정이 된다면 그때 이제 시스아웃에 해당하는 몸통 부분을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도 얼마든지 지금 내가 출력을 하는 게 목표다라면 시스아웃을 자동 완성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출력할 거냐를 생각을 하면 이제 이 괄호 안에 뭘 채울 거냐를 두 번째 목표로 가져가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대충 이 정도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거는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목표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막 요즘 막 이제 GPT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걸로 응용해서 수많은 채팅 봇 같은 거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출시해가지고 사람들 즐기고 하잖아요. 유튜브 쇼츠로도 막 올라오고 그러죠. 쇼츠를 완전히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짤도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있잖아요. 글 같은 거 긁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발음까지 가상 목소리로 해가지고 쇼츠 올리면 거의 무상으로 조회수를 빨아먹을 수 있는 쇼츠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 횟수를 가지고 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지금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있지만 자, 그런 일종의 의인화를 한번 우리가 해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이 어엿한 하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가 조금 이제 기계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뭐 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가 몇 살이냐를 가지고 저 사람이 손 윗사람이냐 동갑이냐 아니면 연하냐 같은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일단은 20대까지는 예를 들면 초등학생 정도면은 내가 지금 몇 학년이냐 같은 거 물어보고 내가 네 형이야 하면서 이제 호형 호재를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친구들끼리도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자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숫자가 두 개 생기는 거죠. 내 나이랑 저 사람 나이랑. 그거를 뺄셈을 하면 이제 동양에서 매우 중요한 값인 그래서 몇 살 차이가 나는 건데 라는 숫자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 사람한테 당신과 나는 몇 살 차이 납니다와 같이 이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뭐 별거 없죠. 여러분 뭐 파이썬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긴 한데 여기선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이 데이터랑 코드인데 일단 코드라는 단어는 뭐 자주 들어봤어요. 데이터란 단어도 일단 들어본 적은 몇 번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상황에서 데이터 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자, 내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입장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예를 들면은 인사말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나눗셈의 결과를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데이터 흐름을 만들고 싶다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시스아웃이라는 친구를 적극적으로 썼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흐름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프로그램 바깥에서 안쪽으로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방법. 파이썬 동네에선 여러분이 그 인풋이라는 함수를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풋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예를 들면 숫자를 입력하세요와 같은 메시지 하나 지정해 두면 나중에 실행했을 때 일단 먼저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깜빡깜빡거리게 출력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예를 들면 3 하고 엔터키 치면 나한테 3 한 글자가 손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 자바 동네에서도 당연스럽게 그게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걸 가지고 내 손에 적절한 저 사람의 나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손에 쥐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의미 관점에서 출력만큼이나 중요하겠죠. 입력을 받는 거니까. 그거를 일단 먼저 여기서 진행을 해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주석 내용은 어차피 어떻게 치든 여러분 실행에 영향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눈으로 구경할 때 시침질 같은 거 하는 용도로 적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정하는 방법은 프로그램 만드는 게 우리잖아요. 프로그래머인 나 자신이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 지금 몇 살입니까? 대충 뭐 20대부터 여기 지금 40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앉아있지 않잖아요. 본인의 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적용하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같이 적어봤었던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던 그 선언이라는 뭔가를 적어가지고 우리가 미리 키핑을 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적어봅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자, 미안해요. 이거는 저만 적을게요. 예를 들면 my age는
5살이다.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가 적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자바 동네에서는 요 myAge는 5까지만 적으면 얘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 myAge가 뭐를 담으려고 하는, 무슨 형식 값을 하나를 다루려고 하는 변수 이름이냐를 정확하게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우리 지금 int면 충분하겠죠? 여러분 뭐 나이 얘기할 때 저 35.4세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따라서 myage는까지 한 다음에 뭐 여러분 나이,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적절한 나이를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제가 몇 살이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16진수로 26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0x26으로 두도록 할게요. 아직 20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자유롭게 여러분의 나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정하는 건 여기서 끝나요. 프로그래머인 내가 일단 이 프로그램 나이는 16진수로 26살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나이 값을 적절한 타이밍에 쓸 수 있게끔 이름 하나를 정한 다음에 걷다가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라고 한 줄, 선언 한 줄을 예쁘게 적어둔 겁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int를 제외하고 나머지까지만 적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대신 엔터를 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게임 만들 때 이 게임은 예를 들어 기회가 3번이다. 목숨이 3개인 채로 스타트한다. 로 마음속으로 정했다면 int life는 3 세미콜론 위에다가 적당히 적어두고 본론에 해당하는 게임 전체에 해당하는 코드를 짜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저만 칠게요. int your age는 하고 점점점, 아이고 미안해요. 점점점 하고 세미콜론을 찍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러면 는 오른쪽에 계산하면 사용자의 나이가 튀어나오는 뭔가를 적을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 지금 코드 치고 있는 우리는 나중에 누가 컨트롤 F11을 눌러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5라고 적는다든가 하는 그런 예측 플레이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에 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파이썬이었다라면 파이썬 동네에선 여러분이 자 이거 뭐 저만 보여드릴게요. 뭐 your age는 input 괄호 열고 나이를 입력하고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엔터를 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your age는 한 다음에 뭐 5살 엔터 치면 그때는 5가 될 것이고 동일한 문장을 나중에 뭐 35하고 엔터 치면 이때는 your age가 35 두 글자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자바 동네에서는 저런 식으로 마치 시스아웃처럼 그냥 단순하게 자동 완성 한 방으로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키보드 입력 받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단 시스템 말 그대로 시스템이죠. 일반 명사로 부를 수 있겠죠. 아웃은 나간다라잖아요. 프로그램을 1인칭으로 두고 내가 지금 바깥으로 꺼내겠다는 뜻으로 아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우리는 지금 프린트LN을 썼었다라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대칭이 되는 system.in도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system.in은 지금 시점에 우리가 융합전공 진행하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파이썬 지난 학기 때 배우고 넘어온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기가 좀 어렵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바 프로그램이 여러 클래스의 조합으로 돼 있고 우리는 일단은 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자바로 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 클래스 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까지 썼었는데 다른 클래스를 추가로 여기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일단 목표는 현재 목표는 이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선언을 유효하게 적는 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키보드 입력을 받을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따라서 적어봅시다. 대문자 S로 시작하는 SC 정도까지만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 이름들 중에 적당히 스캐너라는 이름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캐너 한 다음에 오른쪽 이제 java.util이라고 토를 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스캐너라는 친구를 골라서 엔터 키를 쳐주세요. 그러면 뭔가 좀 꿈찔하더니 스캐너 7글자 이름이 자동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스캐너 역시나 써본 적 있죠? 여러분 프린터
써본 적 있을 거고 우리 지금 바로 아래층에 복사실 있잖아요. 여기도. 그다음에 스캐너도 어쩌면 써본 적이 있겠죠? 요즘은 뭐 핸드폰 카메라로 다 스캔 기능 QR 코드 같은 거 다 되니까 굳이 스캐너를 기계를 살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프린터에 반대되는 스캐너라는 거 구경해 볼 수 있을 거고 우리는 지금 이런 스캐너라는 뭔가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키보드 입력에서 사용자의 나이에 해당하는 인트 형식 값을 스캔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 생각해봐요. 지금 요 선언은 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인트 값 하나를 다뤄야 된다. 그 인트 값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는 16진수로 26살이다와 같이 적은 셈이란 말이에요. 그거랑 비슷해요. 여기서도 내가 지금 스캐너 한 덩어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한 덩어리를 내가 어떤 이름으로 담아놓고 쓸 거냐에 해당하는 선언을 지금 추가로 적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여기서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라는 단어를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세미콜론까지 찍으면 선언이 완성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다가 또 는을 적고 요 뒤에다가 이제 나중에 계산하면 키보드 입력을 받아먹기 위한 스캐너 덩어리 하나가 뿅 하고 내 손에 튀어나오는 그런 코드를 적을 수 있다면 여기서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는까지 일단 적어주시고 처음 치는 거니까 일단 따라서 쳐봅시다. new까지 적어주세요. 내가 세팅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스캔 하나를 새로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new하고 띄어쓰기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그냥 대놓고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스캐너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새로운 스캐너를 뽑는 방법,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뭐 input.txt라는 미리 준비해둔 파일에서 스캔을 해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패스 이런 거 있는 거 봐서는 뭐 인터넷에 있는 웹페이지를 들고 와서 스캔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 보여요. 우리는 지금은 키보드 입력에서 저 사람이 키보드로 입력한 글자들에서 저 사람의 나이 값을 추출을 할 거, 스캔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기는 한데 여기선 그냥 귀찮으니까 엔터를 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에서 스캔을 해오는 새로운 스캐너를 만들 거냐를 역시나 괄호 안에 우리가 정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시스템,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시스템을 적어주시고 점을 찍으면 자동 완성 목록에 in을 맨 위에 띄워줄 겁니다. 스캐너 만들 수 있는 기계들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지금 in이란 친구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바로 엔터키 치시고 만약에 세미콜론 뒤에 안 찍었다면 찍어주시면 이제 선언이 끝이 나요. 선언 적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키보드 입력 처리용 스캐너 하나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정한 변수 이름이 되는 거죠. 스캐너에다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와 같은 선언을 적은 셈입니다. 괜찮아요? 사실 이건 파이썬 동네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파이썬 수업에서 창컴 수업에서 과제할 때 일단 if문 while부터 적고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과제가 나한테 무슨 데이터를 다루기를 원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그런 데이터를 언제 어디다가 담아뒀다가 꺼내서 써야 되냐? 따라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는 어떤 몇 개 변수들을 도입해 놓고 써야 되냐? 그다음에 걷다가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 예를 들면 0칸짜리 리스트를 담아놨다가 사용자가 뭔가 숫자 입력할 때마다 그 점 어펜드라든가 써서 하나하나 꾸역꾸역 밀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꺼내갖고 소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었겠죠. 파이썬 동네에서.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보통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려고 한다 하면 데이터를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 작업을 조금 천천히 풀어갖고 착실하게 진행을 해봤더니 늘 하는 짓이 똑같다 보시면 돼요. 늘 선언을 일단 적고 가능하다면 는 오른쪽에 그래서 처음에 뭘 담고 스타트 할 거냐까지 정해놓고 세미콜론을 찍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받을 준비가 끝나요. 그래서 your age는 까지 한 다음에 우리 는까지 잘 적어주시고 요거 지금 잘 적어주시고 는 오른쪽에다가 이제 방금 만들어 갖고 내가 정한 이름 스캐너에 담아둔 그 친구를 쓰면 돼요. 그래서 스캐너 적으시고 점 찍으시면 역시나 목록을 띄워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int 형식 값 하나 담기 위한 변수 이름 your age
에다가 맨 처음에 뭐를 담고 스타트 할 거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골라주는데 그 중에 적당히 위에 보일 next int라는 친구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도 맨 첫 글자부터 순서대로 쭉 읽어가면서 저 사람이 예를 들면 3 띄어쓰기 5 띄어쓰기 엔터를 쳤다. 그러면 next int 하면 처음엔 3이 튀어나오고 또 next int 하면 그 다음에 5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숫자를 하나만 입력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 사람이 3하고 엔터 쳤다면 이제 요거 계산하면 int 값 3이 나올 거고 그거를 your age에 담고 스타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에 해당하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한 두 개의 데이터가 다 모인 셈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연산인 뺄셈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이차 구하기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죠. 나이차니까 차로 갈게요. 는 your age 빼기 my age. 여러분이 위에다 적어놓은 위 선언에서 정해둔 이 두 이름을 쓰도록 지정해 주시고 세미콜론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뺄셈 할 때는 꼭 이제 있잖아요. 거리 같은 거 잴 때는 저쪽 도착점 빼기 원점을 하는 거예요. 원점이 우항에 들어가도록 뺄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통 편해요. 안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그래서 내가 중심이잖아요. 프로그램이 나예요. 그래서 내 나이를 우항에 넣어두고 저 사람의 나이를 좌항에 놔둡니다. 그럼 이제 이 뺄셈의 결과는 양수거나 음수거나 0인 거죠. 뺄셈 결과가 양수다라는 건 저 사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나이가. 연상이라는 겁니다. 0이면 동갑이고 음수면 이제 내가 연상이니까 저 사람은 연하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목표인 데이터를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시스아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바로 자동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구한 나이 차 값을 출력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일단은 계산하면 바로 나이 차에 해당하는 숫자가 튀어나오는, 그래서 그냥 변수 이름 그대로 적으면 일단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사람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큰 따옴표하고 살 차이 납니다와 같이 뒤에다가 부연을 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일단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파이썬 할 때 예를 들면 int 괄호 닫고 str 괄호 닫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보통 언제 썼냐?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면 뭐 35라고 생각하고 엔터를 쳤다 칩시다. 그때 이제 인풋 해갖고 받아왔는데 사실 내 손에 들어오는 건 int 값 35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입력한 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머릿속으로는 35라는 숫자를 생각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3키 누르고 5키 누르고 엔터키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하면 내 손에는 3, 5 두 글자가 들어옵니다. str 형식 값이 들어와요. 근데 나는 지금 저 사람이 3, 5 엔터 쳤다면 int 값 35가 필요하다 하는 상황에서 int 괄호 닫고 해가지고 어떤 str 형식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산출을 해서 그거를 다음 연산에 활용하거나 했을 거예요. 그 반대가 이제 내 손에 int 형식 값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그거에 해당하는 10진수 표현과 메시지를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하고 싶다 할 때 str 괄호 닫고를 썼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바에서는 이 덧셈이 가능해요. int 더하기 str이 가능합니다. 좀 더 정식 명칭은 얘를 스트링이라고 축약하지 않고 자바에서는 부르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그래요. 자,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만 할게요. 파이썬 동네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자, 3은 3이잖아요. 그죠? 좀 스크롤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3은 3입니다. 그 다음에 5 한 글자는 5 한 글자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3 더하기 5 한 글자면 엔터 치면 뭐가 나오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게 5 한 글자를 가지고 int 값 5를 만들면 3 더하기 5 숫자 덧셈을 해서 결과가 8이 나올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좌항도 str이고 우항도 str이다. 3 한 글자 더하기 5 한 글자를 하면 엔터 치면
3, 5 두 글자가 나옵니다. 이때는 글자 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3 더하기 5는 당연히 8이고요. 그럼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좌항은 int 형식이고 우항은 str 형식이다. 여기서 엔터 치면 뭐가 나오냐라는 질문입니다. 8이 나올 것이냐, 3, 5 두 글자짜리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엔터 치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때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타입 에러. 지금 좌항과 우항의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맞춰서 다시 들고 오세요라고 반려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각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게 막혀 있어요. 자바 동네에서는 이게 허용이 됩니다. 얘 지금 하면 뺄셈 결과에 해당하는 인트 값이 나올 거예요. 얘는 계산하면 지금 4일 차이 납니다가 나올 거예요. 이거 덧셈하면 인트 더하기 스트링 하면 스트링이 이깁니다. 그래서 인트 값에 대한 스트링 형식 값, 10진수 표현을 만든 다음에 붙이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해봅시다. 여기서 요 UOAG scanner.next int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그 파이썬에서 인풋 쓸 때랑 비슷하게 사용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나이를 입력하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고 sysout 한 다음에 여기다가 큰 따옴표하고 나이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뭐 꺽쇠 정도 해주면 예쁘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자바 프로그램 실행 이클립스로 할 때는 콘솔 탭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출력됐었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11 누르면 이렇게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콘솔 탭에 일단 먼저 프린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커서가 계속 깜빡거리고 있어요. 현재 콘솔 탭 보면 이 프로그램은 터미네이트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실행 중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사용자가 뭔가를 적고 엔터키를 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38살 하고 엔터 치면 우리한테 0살 차이 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6진수로 26살은 10진수로 38살입니다. 제가 지금 중년 초기에 임박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녹색으로 이렇게 빛나는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이렇게 색상을 칠해주는 것 같습니다. 38은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다라고 구분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해서 38 이렇게 적는데 얘가 지금 다음 줄에 이렇게 제가 적은 글자들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5살 하면 마이너스 33살 차이 납니다라고 제대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요 println이라는 친구의 특성 우리 지금 헬로월드 열심히 출력해 본 적 있잖아요. 얘가 나이를 입력하세요 꺽쇠까지 출력을 예쁘게 하는 건 성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엔터키를 쳐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거 또는 그 다음에 출력하는 것 등등이 전부 다 다음 줄에부터 이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싫다라면 요 지금 println 자동 완성돼 있잖아요. 요 ln 두 글자를 날려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F11을 눌러보시면 이제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별거 아니니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마이너스 256살 하면 마이너스 294살 차이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키보드 쳤을 때 꺽쇠 오른쪽에 예쁘게 글자들이 적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l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ln은 아마도 라인의 줄임말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프린트하고 마지막에 줄을 바꿔라 엔터키를 쳐라 와 같은 느낌으로 system.out을 썼다라 보시면 돼요. 그게 싫다라면 일단 sysout으로 자동 완성 당하고 ln을 빼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 진짜 완벽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목표대로 잘 실행될 겁니다. 매번 사용자의 나이를 다르게 입력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적절한 동향에서 매우 중요한 나이 차 값을 계산해서 메시지로서 만들어서 출력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데이터 흐름이 예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체감됐다면 성공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자 우리 막 C사운만 적고 저장했을 때 여기저기 빨간색 마커가 떴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java 보시면 노란색 세모 느낌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노란색 점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종의 미니맵 같은 느낌이죠. 노란색 칩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도 이 프로젝트 문제 있어요. src 폴더 프로그램.java 문제 있어요 등등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냐? 요 스캐너랑 관련된 선언 부분에
스캐너 7글자 자리에 노란 줄을 그어놨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줘요. 일단 오류는 아니에요. 빨간색 오류는 아니에요. 얘가 지금 이클립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뭐 하려는 프로그램인지는 보입니다.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잔소리를 지금 한다 보시면 돼요. 리소스, 자원이죠. 릭은 뭡니까? 그죠? 그쵸? 그 막 유조선 막 터지고 막 그러면 릭이라 하잖아요. 누수 내지는 유출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연으로 스캐너는 never closed. 우리가 지금 세핑을 뽑아갖고 담아놓고 썼단 말이에요. 다 썼으면 원래 자리에 갖다 놔야지, 내지는 뭐 전문용어로 심하이라고 하잖아요. 정리를 해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꺼져 한 다음에 그냥 이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대로 잘 동작해요. 어차피 프로그램 자체가 터미네이티드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현재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별도로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동으로.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면 이제 자, 닫을 때 예를 들면 자, 실제로 스캐너를 쓰기 전에 닫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스캐너를 지금 마지막으로 쓰는 상황이 여기란 말이에요. UIG 한 다음에 담 직후에 이 뒤에서는 스캐너를 안 쓸 겁니다. 따라서 이 직후에 스캐너하고 점 찍으면 알아서 본인이 지금 경고 뱉고 하니까 클로즈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 찍으면 바로 클로즈를 보여줄 겁니다. 사실 가나다 순의 C라서 메뉴에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간에 클로즈 고르고 엔터를 치면 세미콜론까지 찍힐 것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노란 줄 경고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클립스 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들었다 같은 느낌이에요. 경고가 사라지고 이전이랑 완전히 동등하게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는 걸 다시금 체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클립스 동네는 요게 조금 특이해요. 파이썬 동네는 뭐 그냥 어거지로 짜도 적당히 돌려주잖아요. C 동네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바 동네는 자꾸 이클립스가 톨을 달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경고를 내뱉었는데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짜면 나중에 분명히 너네 회사 개 털릴 거야 이러면서 오류를 경고가 아닌 빨간색 마커를 띄워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무슨 프로그램인지 이클립스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예를 들면 중요한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행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적절한 대비책이 들어갈 때까지. 일단 우리 이클립스는 저 스캐너를 나중에 성공적으로 닫았다, 그렇지 않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스캐너 요 한 줄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냐 없냐 알 수 없어요. 요거랑 요거 두 줄을 다 봐야 이 사람이 제대로 열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닫았다, 수미상관하고 있다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우리 이클립스는 그것까지 해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뭐 살짝 기분이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은 안 닫아도 상관없는데 잔소리 하니까 뭐 일단 요 동네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일단 우리 지금 3주차 실습에 해당하는 부분 적당히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복사 붙여넣기 배웠잖아요. 여러분 스캐너를 쓴다라면 이제 대부분 상황에서는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 쓸 거예요. 따라서 다음번에 또 내가 키보드 입력 받는 과제가 나왔다라면 우리 저 패키지 익스플로러의 3주차 자리에 지금 프로그램.java 항상 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이 선언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 한 줄을 복사해 갖고 다음번에 또 입력 받기 시작해야 될 때 거기다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일단 여기에 지금 견본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봤다 정도로 생각하면 별 부담 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조금 수거를 먼저 짚어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노란색 별표를 찍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슬라이드 제가 우리 LMS에다가 .pdf 파일로 올려놨죠. 필요하다면 같이 옆에 두고 지금 얘가 지금 백내장이 오셔가지고 밝기가 너무 밝아서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모니터랑 같이 해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 별표는 뭐 보통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의 별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막 모바일 게임 같은 거 보면 3성, 4성, 막 7성 막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이 별은 무슨 의미냐? 우리 수업 자료에서 이렇게 중간에 별표가 찍혀 있는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에만 적혀 있는 내용은 절대로 우리 중간고사에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죠. 자,
그리고 우리 1주차 자료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열어보시면 그 아예 제목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별표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제목 슬라이드에 별표가 붙어 있다라면 걔는 이제 그 .pdf 파일 모든 슬라이드에 다 별표가 붙어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간고사에 강사의 이름은 뭐고 그 사람은 몇 살부터 프로그래밍 시작했냐 이딴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주차 내용. 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별표 찍혀 있는 슬라이드에 예를 들면 뭐 문장이라는 단어 오늘 등장할 건데 그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적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별표 친 슬라이드 안에서만 등장한 딴 데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애들만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굳이 왜 이거를 시간 끌기를 위해서 수업 자료에 밀어 넣어놨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건데 자 이런 별표 찍혀 있는 그 슬라이드 내용은 지금 시점에 우리가 완벽히 납득하기에는 좀 어렵거나 아니면 좀 부차적인 내용들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우리가 살짝 같이 얘기해보고 느낀 점을 가져갈 수 있을 법한 것들이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나눠드리는 예시 코드라든가 그런데도 가급적이면 따박따박 이렇게 별표를 붙여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한번 써볼 수는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 때 우리 시험 필기 시험 볼 겁니다. 실기 시험 보고 싶습니까? 보통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적당히 평소처럼 수업 내용 유튜브 영상 보고 복습하면서 외워갖고 펜으로 문제 푸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인 상황에서 별표 친 내용까지 다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파일에 글자들을 적어서 뭔가를 구성함으로써 여러분은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동작을 언제 어떻게 수행할 거냐를 정하는 게 가능해요. 우리는 지금 자바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자바 파일 안에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파이썬 동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글 콜앱을 썼다 하더라도 적절한 네모 안에다가 코드 적고 나중에 뭔가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C라든가 C++라든가 다른 프로그래밍 동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java 파일, .py 파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냐는 동네마다 좀 다룰 수는 있어요. 우리가 키보드를 친다는 사실 자체만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런 .java 파일이라든가 등등 내용물을 다 적고 어떤 단축키, 우리의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컨트롤 F11, 다른 데는 다른 키일 수도 있어요. 을 누르면 이클립스 등등이 그 우리가 적어놓은 .java 파일의 내용에 입각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준비를 해줘요.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사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는 당연스럽게도 .java 파일 내용을 토대로 주석 같은 건 당연히 좀 드러내겠지만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준비를 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클립스의 콘솔 탭을 통해 우리 프로그램 컨트롤 F11 눌러서 시작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현재 실행 중이냐 아니면 이미 터미네이티드 됐냐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이 헬로 월드를 몇 번 출력했냐 무슨 글자들을 출력했냐 등등을 확인하는 게 가능했고 마지막에 방금 전에는 우리가 그 콘솔 탭을 통해서 프로그램한테 데이터를 밀어 넣는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3, 5 적고 엔터키를 친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자, 우리가 스캐너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 지금 사용자가 얼마든지 입력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당연스럽게도 그 프로그램은 아직 터미네이티드 되지 않은 타이밍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봅시다. 방금 실행한 프로그램은 제가 죽였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터미네이티드 돼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키보드 쳐도 우리가 저 친구한테 뭐라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저 친구는 이미 갔습니다. 님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솔 탭에 터미네이티드가 떴냐 안 떴냐는 이 친구가 우리가 컨트롤 F11 눌러서 시작한 그 프로그램의 실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냐 그렇지 않냐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나는 당연히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때 죽여야 된다. 안 그러면 악성 코드처럼 내 노트북 배터리를 갈아먹을 것이다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쪽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일종의 상황을 실행 중인 프로그램 8글자로 축약을 해서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은 어떤 물건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었잖아요. 일종의 파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는 그런 재화, 물건 같은 겁니다. 우리 C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는. 그렇긴 한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이렇게 8글자를 얘기하는 건 그런 어떤 자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그거를 실제로 켜서 우리가 적어놓은 내용물들을 열심히 실행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중간중간에는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 커서만 깜빡거리고 있는다든가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아직은 터미네이티드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1인칭으로 놓고 본다면 내가 지금 그런 프로그램 실행 그 자체예요. 어떤 프로그램은 아직 실행을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는 현재 열심히 실행 중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미 실행이 끝나서 터미네이티드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중, 후 과정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 실행 중인 상태 같은 것들을 런타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단어는 이 상황 말고도 다른 꽤나 많은 중의적인 의미를 띠고 있어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작업 관리자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보통 이제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면 바로 켤 수 있죠. 그래서 제 컴퓨터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몇 개 있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프로세스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노트북 한 대를 쓰고 있는데 태블릿 쓰고 있는데 무려 203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 아직 터미네이티드 되지 않은 상태로 모여 있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 중에 제가 원하는 친구는 4-5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것들일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컨트롤 F10을 누르면 예를 들면 여기에 숫자가 하나 뿅 하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터미네이티드 되면 또 1 줄어들 거고요. 자, 그래서 방금 전 거는 적당히 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수업 범위를 초월하는 내용이니까 대충 뭐 방금 잤던 그 프로세스 막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트롤 F10을 누르기 전엔 당연히 실행 중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딱 실행해서 뭐 나이 차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터미네이티드 되면 걔는 지금 실행 중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러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다루는 보편적인 흐름은 데이터 관점에서 우리가 요약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일단 가장 먼저 엄청 중요한 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을 획득을 합니다. 보통은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온다든가 할 거예요. 사용자 키보드로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 파일에서 들고 온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네이버 홈페이지 문 두들겨갖고 녹색 그림 같은 거 받아온다든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들 적절하게 다 모이면 걔네들을 조합을 해요. 사칙 연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이 차는 그래서 몇 살이냐와 같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만든 새로운 데이터를 토대로 프로그램 바깥에 뭔가를 내보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받아온 다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일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데이터 관점에서 우리 프로그램,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그 보편적인 흐름을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 왜 굳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냐, 이 프로그램은 왜 현재 실행 중인 상태냐를 물어본다면 그 이유를 보통 데이터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핸드폰에 깔려있는 수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걔네가 전부 다 항상 실행 중인 건 아니죠. 우리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친구한테 오늘 점심 같이 드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이제 노란색의 말풍선 아이콘 이렇게 꾹 누르면 그 카카오톡이라는 앱은 실행 중이 되는 겁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켜지면 이제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필요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어떤 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몇 건 왔냐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갖고 아, 이 사람 지금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네. 새로운 메시지가 단 하나도 없어. 어떡하지? 광고라도 띄울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 뭐뭐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몇 개냐를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있잖아요. 빨강색 300 플러스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각각 톡방 그 목록에 각각 줄에다가 빨강색으로 출력을 해줄 겁니다. 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낸다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결국은 내 머릿속에 있었던 점심 같이 드실? 이라는 메시지를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밖에서 내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록을 해둡니다. 화면에 계속 반사해 가면서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옆에 있는 버튼 누르면 보내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카카오톡 앱 바깥, 이 핸드폰 바깥, 그래서 카카오 서버로 이제 출력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쪽 가면 또 새로운 메시지 받아가지고 톡방 목록 갱신하고 등등 작업을 또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우리가 그 카카오톡 앱을 왜 지금 노란색 아이콘을 누르고 있냐? 나는 이 프로그램을 왜 실행하고 있냐라고 질문하면 그에 대한 프로그램 실행의 의의를 보통 데이터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다 그 받아와서 새로운 값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출력한다. 이런 과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도 프로그램 바깥에서 획득하지 않거나 우리 지난주에 만든 그 헬로월드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시죠. 걔는 컨트롤 F11 누르면 바깥에서 데이터 가져오지 않아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헬로월드만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할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왕십리 저 골목 가다 보면 그 전광판 그 흘러가는 글자들 있는 있잖아요. 뭐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까지 하면 이제 그림 조금 보여주다가 또 어서 오세요 하고 한도 끝도 없이 콘센트에서 플러그 뽑을 때까지 계속 그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도 조그만 컴퓨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 LED판을 막 주먹으로 친다 하더라도 막 글자가 밖에서 나온다든가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냥 미리 세팅되어 있는 그런 순서대로 각각의 전구를 어떤 색으로 켰다 껐다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뿐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어엿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아무 데이터도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케이스도 일단은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이를 입력하세요. 3하고 엔터키 쳤더니 그냥 프로그램이 뒤져버리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자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 외부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아까 살짝 얘기했던 파일이나 아니면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키보드 등등은 전부 다 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바깥에 있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서버 당연히 다른 컴퓨터잖아요. 동일한 컴퓨터라 하더라도 모니터에 출력한다. 역시나 프로그램 바깥에 출력하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든 거는 일단은 외부에서 그 어떤 데이터도 가져오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걔는 언제 여러분이 컨트롤 F12를 누르든 간에 항상 헬로월드를 출력할 겁니다. 그 전광판 프로그램도 언제 우리가 플러그를 꽂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종의 시간 같은 것들도 프로그램 바깥에 있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프로그램 바깥에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다루는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 지금 방금 전에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우리 손으로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 정도가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에 미리 세팅되어 있는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굳이 실행하는 의미가 있냐? 그 프로그램의 존재성 자체, 걔네를 굳이 우리가 구글 플레이라든가 앱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로드할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했던 그 세 가지 데이터 흐름을 한 차례 이상 수행하는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헬로월드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는 프로그램 처음에 딱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 뭐 재밌네 뭐 좋은 것 같아 생각해도 뭐 이거를 15주차에 한 번 더 실행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왜냐? 2주차 때 실행할 때랑 완벽히 똑같이 동작할 거니까요. 그래서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서 얘기하면 프로그램 왜 우리가 만들고 왜 나중에 컨트롤 F10을 누르냐 물어보면 보통 그 의의를 데이터 관점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데이터 관점에서의 흐름을 그냥 단순히 데이터 흐름, 데이터 플로우 정도로 축약해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데이터 흐름, 내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분 게임 만드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뭐 제한 시간 같은 거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니면 두 캐릭터가 부딪혔을 때 라이프를 1 깐다라든가 그런 뭔가 좀 피지컬한 요소를 넣을 수도 있겠죠.
등등. 여러분의 프로그램 안에는 다양한 데이터 흐름을 필연적으로 넣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넣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키보드를 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흐름,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때 어떤 요소들을 추가를 할 수 있나를 살짝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본론이니까 지금 살짝 쉬고 재개를 하면 간단한 실습같이 진행해 봤어요. 뭐 스캐너 그거는 한 줄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복붙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뭐 실질적인 부담감은 크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우리가 정리를 시작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핸드폰 앱 보통 이제 새로 켤 때 이걸 왜 지금 내가 켜는 거냐라 생각한다면 보통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켜는 거였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세 가지 마디로 나눠 갖고 본다면 프로그램 입장에서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토대로 새로운 값을 계산을 해내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보니까 내가 그런 데이터 흐름을 내 자바 프로그램도 구사할 수 있게끔 열심히 키보드를 쳐서 짜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당사자인 내 입장에서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코드를 짜야 되냐에 대한 정리를 이제 시작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짚고 갈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많은 값들은 영어로 value라고 하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얘기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요건 역시나 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메모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 컴퓨터 살 때 CPU 뭐 몇 기가 힐즈냐 주파수가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메모리 램이라고 보통 부르죠. 램을 뭐 8기가를 꽂네, 16기가, 64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SSD 같은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 얘기하는 거. 그게 뭐 1테라바이트냐, 4테라바이트냐 막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세 가지를 보통 자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그래픽 카드를 뭐를 꽂았네, 뭐 그거 있잖아요. 40, 뭐 90, 뭐 요즘 뭐 50 어쩌고 나온다고 얘기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모니터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죠. 모니터가 뭐 몇 인치짜리냐, 그 다음에 모니터 그 주사율이라고 부르는 그게 60까지 가능하냐, 120까지 가능하냐, 뭐 4K니 뭐니 그런 해상도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얘기하는 메모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메모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를 다룬다, 어떤 값을 다룬다라면 그 값은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 관리자에서도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현재 실행 중이고 그 프로그램들은 각각 이런 느낌으로 어떤 친구는 100메가만큼을 값들을 올려놓고 쓰고 있고 어떤 친구는 뭐 1기가바이트만큼 올려서 쓰고 있고 막 그렇게 내 컴퓨터를 느리게 하는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200 몇 개가 모여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자기의 메모리 영역 위에 자기가 사용할 데이터들을 담아놨다가 꺼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내 나이라든가 프로그램 나이라든가 뭐 인트값 3이라든가 그런 한국말로 표현했던 그 값 3 자체랑 나중에 그 3이라는 값을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 중일 때 다루기 위해 점 자바 파일에 키보드를 쳐서 적어두는 글자 3은 명백히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C사웃 같은 거 해가지고 콘솔 탭에 3 한 글자를 출력해 본 적이 있죠. 그 글자 3이랑 그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메모리 위에 존재했었던 진짜 인트값 3 역시나 명백히 다르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요약하면 자,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콘솔 탭을 통해서 몇 살 차이 납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구경할 수 있었잖아요. 그 메시지는 당연히 우리 모니터에 떠 있는 거 또는 우리 프로젝터 스크린 위에 떠 있는 거를 눈으로 구경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값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값에 대한 표현, 흰색과 검은색을 교차시켜 가면서 소위 폰트라고 하죠. 글자체를 써서 표현해 놓은 그런 그래픽화한 내용들을 구경한 거지. 그 3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조합되어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트값 3 그 자체는 아니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노트북 안에도 분명히 메모리는 존재합니다. 실제 물건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인트값 3은 실제 그 물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평소에 막 현미경으로 메모리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평소에 구경하는 그 모든 것들은 메모리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값들이 메모리 위에 있다면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건 값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고, 일단 여기는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콘솔 탭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콘솔 탭은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의 콘솔 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아웃에서 3을 출력한다, 3 한 글자를 출력한다 할 때도 사실 실제로 발생하는 건 내 자바 프로그램이 이클립스한테 숫자 3에 해당하는 한 글자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클립스 본인의 메모리 위에 3 한 글자 남겨놓고, 걔는 콘솔 탭도 메모리 위에 있는 친구예요. 그 콘솔 탭의 적절한 자리에 3 한 글자를 부착을 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거를 모니터에다가 보일 수 있게끔 마지막 출력을 한다라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값이랑 내가 나중에 그 값을 사용하기 위해, 예를 들면 이 게임은 목숨이 3으로 스타트한다 할 때 내가 직접 키보드로 치는 그 글자 3은 명백히 다르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프로그램 왜 굳이 지금 만드는 거냐, 나중에 걔를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할 때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쁜 표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래머는 적절한 요소들을 조합해 둠으로써 나중에 컨트롤 F11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메모리 위에 있는 수많은 값들 중에 지금 당장 가져와야 될 값들을 토대로 적절한 글자 표현 등등을 최종적으로 출력할 수 있게끔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당히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을 꼽자면 수식이랑 이름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수식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xpress하다, 표출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이모트하다, 이모티콘은 이제 좀 감정적인 느낌이라면 express는 좀 더 서사적인 느낌, 감정보다는 좀 기능적인 느낌의 표현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얘를 표현식이라고도 보통 자주 하는 편이에요. 검색하면 아마 이게 더 자주 나올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요를 수식 두 글자로 축약을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요거 그 창컴이라든가 그런 수업에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또는 수학 시간에도 들어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덧셈식, 방정식, 부등식 할 때 그 식이랑 여기서 말하는 식이 비슷하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자바뿐만 아니라 파이썬, C 등등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에는 수식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수식에 대한 의미도 고정돼 있습니다. 수식은 evaluation,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계산하면 결과 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고 의미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계산의 대상이면 그건 수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딱 고정돼 있는 의미를 띠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java 파일에 막 0x26 막 이딴 거 적는다고 그게 인트 값 그 자체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값은 메모리 위, 정밀하게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java 파일에 괄호 안에다 적었던 글자 3은 엄밀히 얘기하면 나중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할 때 계산하면 인트 값 3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나중에 계산했을 때 원하는 값이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열심히 키보드를 쳐서 미리 적어둠으로써 우리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목표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만든 프로그램은 나이 차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가장 중요한 연산은 뺄셈이었어요. 저 사람 나이랑 내 나이를 빼야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뺄셈식을 your age, 마이너스 my age와 같은 뺄셈식으로 수식 하나로 성공적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일단 차에다 담고 나중에 차 값을 토대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시스아웃으로 출력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단순한 저런 수식뿐만 아니라 덧셈식, 뺄셈식 등등 다양한 수식들을 우리는 적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일반화하면 여러분들은 그 더하기, 빼기, 심지어 프린트 ln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것도 연산자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연산자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여러 작은 수식들을 모아서
원래 목표에 더 가깝게 도전할 수 있는 더 큰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수식은 얼마든지 중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3 더하기 5 곱하기 8 같은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거 계산하면 뭐 나오겠어요? 3 더하기 5 곱하기 8 하면 당연히 이 동네에도 곱셈 먼저라는 중요한 규칙이 들어가 있겠죠. 5 곱하기 8을 먼저 합니다. 그럼 40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3 더하기 40을 해서 43이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산자는 는이라는 연산자가 존재해요. 이 친구는 데이터 흐름상 좀 더 직접적인 의미를 띠는 연산자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x는 3, y는 5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도 는 자주 적어본 적 있잖아요. 자바 동네에서도 우리가 몇 번 적을 수 있었죠. 아무튼 이런 는 연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 흐름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흐름 그 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매우 직접적인 의의를 띠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3 더하기 5만 한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값을 어디다 담는다라든가 출력한다라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값을 담는다 같은 표현을 자주 적게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는 연산자를 적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수식, 는 연산자를 곁들여서 직접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수식을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축약해서 는 수식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assignment expression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는 수식의 좌항을 적을 때는 보통 는 수식의 우항 적을 때는 보통은 아무거나 적어도 돼요. 예를 들면 는 3 해도 됩니다. 는 5 해도 돼요. 근데 는 수식의 좌항 자리를 적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어디다 담을 거냐를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미리 마련해둔 어떤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예를 들면 life는 life 빼기 1 같은 느낌으로 적는다 치면 방금 전에 장애물이 부딪힌 상황이었다 칩시다. 그럼 이제 life를 1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 깠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꾸준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예를 들면 만약에 life가 0 이하가 되면 게임 오버 화면을 띄운다와 같은 그 후속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따라서 장애물이 부딪힐 때마다 그 는 수식을 계산하도록 적절하게 우리가 적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life 자리에 지금 life에 담겨있는 값에서 1을 빼서 다시 담는다 같은 수식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는 수식을 빼먹으면 우리 게임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흐름을 적절한 타이밍에 발생시킬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무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life가 까지지 않으면.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는 수식의 좌항에는 이름을 보통 적게 되고, 그래서 이름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름 보통 이제 네임 내지는 심볼이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고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어요.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이 이름을 네임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도 네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수식은 그래요. 방정식, 부등식, 덧셈식, 뺄셈식 해서 우리가 이미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뭐냐라 질문한다면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말 그대로 이름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다 자기 각자만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콕 집어갖고 미안한데 지금 편의점 가서 예를 들면 물 한 캔만 사오지 않을래요? 막 이런 식으로 위계에 의한 갑질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제가 고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었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그 친구의 이름을 외워뒀다가 부르는 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로 물어보면 그냥 뭐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소에 쓰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선언, 지난 시간에 나왔죠. 영어로는 declaration을 미리 적어둠으로써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두고 정해두고 나중에 사용하는 게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int number 세미콜론과 같은 선언을 미리 적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이름을 선언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 했을 때 여기서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는 거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수식 넘버는 3이라고 적어놨다 칩시다. 얘는 지금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이름 넘버를 수식으로서 적은 거예요. 따라서 얘는 지금 아까 전에 int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해 놨었던 그 넘버 자리에 int 값 3을 담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어디다 담을 거냐를 정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름을 항상 좌항 자리에만 적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적을 수 있어요. 수식을 적을 수 있다 라면 거기다가 얼마든지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수식 보면 얘는 덧셈식이죠. 수식 넘버 더하기 5에 덧셈식 더하기 연산자 왼쪽에 있는 부분 수식 넘버도 역시나 이름을 사용한 예시예요. 진 같은 경우는 요 수식 넘버 수식이니까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계산하면 아마도 아까 전에 3 담았으니까 지금 3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 더하기 5를 해서 아마도 이 덧셈식 계산 결과는 8이 나올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 말 그대로 이름이고 우리 지금 뭐 your age, my age 차 다양한 이름들 도입해 가면서 프로그래밍 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도 다양한 새로운 이름들 도입을 할 겁니다. 언제? 내가 데이터 흐름을 중간중간 구성하고 싶은데 구성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중간중간 어떤 값들을 담아놨다가 꺼내서 쓰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다양한 새로운 이름들 도입하는 방법들이 또 존재할 거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도입해둔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는다. 그 이름만 딸랑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는을 붙인다든가 더하기 빼기 등등을 붙인다든가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your age 빼기 my age 같은 뺄셈식을 적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름 얘기는 좀 사연이 많아요. 우리 전반부의 핵심 얘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 이름과 관련해서는 그 수식과 다르게 프로그래밍 동네마다 요 이름 개념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씩 달라요. 심지어 명칭도 지금 동네마다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긴 하지만 요 이름이라는 게 있으면 완전 개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직관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같이 진행했던 실습 내용 뭐 이런 거 담아두면 편하겠네. 나중에 이제 내가 지금 무슨 데이터를 들고 와서 최종적으로 출력할 메시지를 조합해야 되냐. 위에 선언만 읽고 지금 차에 담겨 있으니까 차 값을 끌어와 갖고 뒤에다가 한국말 붙여갖고 시스아웃으로 출력하면 되겠구나 와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름을 적어가면서 수식으로서 적어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요 이름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현실 속 이름처럼 여러 뭔가들 중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하나를 특정하기 위해 그 하나에 대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납득을 해둡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예정이다 라는 걸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이클립스도 그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자 your age 빼기 my age는 뺄셈식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걸 더하기를 한다 칩시다. a 더하기 b를 생각해 봅시다. a 더하기 b 그렇게 세 글자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int 값 숫자 덧셈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글자들 스트링 붙이기를 하라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A라는 이름 그걸 왜 우리가 도입했냐를 선언을 먼저 적어놓고 스타트하도록 자바에서는 규칙이 마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라는 덧셈식이 있다. 이클립스가 그걸 딱 읽었을 때 그러면 A 선언은 뭐지? B 선언은 뭐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는 int 변수 이름으로 해놨고 B는 스트링 변수 이름으로 해놨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int 더하기 스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스트링 덧셈을 하는 덧셈식으로 간주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파이썬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파이썬에서는 A는 3 엔터 치고 B는 5 엔터 치고 나중에 A 더하기 B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그래요. 뭐 복습이 될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내용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A는 3하고 B는 5하고 엔터를 쳤다 칩시다. 그리고 이거를 엄청 위에다 적어놨어요.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A 더하기 B하고 엔터 치면 자, 지금 상황은 3 더하기 5니까 8이 나오죠. 그렇죠? 왜냐? A의 마지막으로 담아둔 게 3이고 B의 마지막으로 담아둔 게 5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8이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뭐 할까요? 뭐 3 한 글자로 합시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A 더하기 B를 써서 똑같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덧셈식을 구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지금 계산을 하는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어떤 이름을 무슨 용도로 쓸 거냐를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 더하기 B를 파이썬 동네에서 이제 구경을 한다 할 때는 그때는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A에 뭐가 담겨 있지, B가 뭐가 담겨 있지,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A에 인트, B에 인트 값 담겨 있으면 인트 더 셈, 동일한 수식을 가지고, 어쩔 때는 스트링 붙이기, 어쩔 때는 지금처럼 오류 메시지가 나는 그런 그때그때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이제 자바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바 동네에서는 우리가 요 UOAG 빼기 myAG라는 수식을 유효하게 적으려면 무조건 UOAG라는 이름, myAG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위에 적혀 있어야만 합니다. 없으면 오류나요. 그리고 그 선언을 적을 때 UOAG는 int용이에요, myAG도 int용이에요 와 같이 걔를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무조건 먼저 정해두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클립스 입장에서는 이 수식을 여기다 적어놓든 요 밑에 한 번 더 적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항상 얘는 int 뺄셈을 한다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코드를 어떤 식으로 짜든 간에 선언을 위에 저렇게 그냥 고정시켜서 적어둔 이상 무조건 이 뺄셈은 int 뺄셈을 하게 됩니다. 안에 들어있는 값이 뭐가 담겨 있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차이점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름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방금 전 얘기했던 거 차이점은 제 또 작년 3월부터 1학기에 파이썬 수업 진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1학년 1학기 친구들 상대로. 뭐 수능 보고 올라온 거니까 뭐 전공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조금 심도 깊게 한 학기 내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니까 심심하면 구경해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지금은 일단 넘어갑시다. 우리는 데이터 얘기하고 있고 수식 얘기 살짝 꺼냈고 그 다음에 이름 얘기를 조금 곁들여 봤어요. 자, 다시 수식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한다 에 있어서 수식은 어디다가 담을 거냐 내지는 뭘 담을 거냐 정도를 지정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넘버 자리에 3 담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든지 사이에 는 연산자를 써서 는 수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수식은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당장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을 해낼 것이냐, 계산을 해낼 것이냐를 정하기 위해서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차라는 매우 중요한 값을, 데이터를 얻기 위해 우리는 뺄셈식을 적는 게 가능했어요. 뭐랑 뭐랑 빼면 이 프로그램 굳이 컨트롤 F12를 누른 이유, 데이터 흐름에 그 의의가 있을 건데 그 데이터 흐름 한가운데 있는 새로운 값을 계산하는 행위를 결정에 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넘버 자리에 넘버 값과 넘버 값을 곱한 값을 담기와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넘버는 넘버 곱하기 넘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는 수식의 우항 자리에 곱셈식을 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뭐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등등은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육하 원칙 있잖아요. 6가지. 그것들 중에 자, 누가 계산을 할 것이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수식을 키보드 쳐서 적는 건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합니다. 근데 나중에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 그 프로그램을 누가 실행하냐, 그 수식을 최종적으로 누가 계산하냐 물어보면 우리가 아닌 기계, 컴퓨터, 노트북이 한다라고 얘기하면 정답이 돼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어디에 뭐를 어떻게 누가 정도는 빠졌어요. 그러면 육하원칙에 2개가 남은 거죠. 뭐랑 뭐가 남았습니까? 그죠? 일단 왜가 남았어요. 왜 지금 이 곱셈을 하고 자빠져 있냐? 는 걔는 일단은 프로그램 입장 내지는 이클립스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프로그래머가 뭐 뻘짓 시켜놨겠어. 알아서 의도가 있으니까 본인의 사연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굳이 실행하라고 시켰겠지 하고 얼마든지 그냥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 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그죠? 육하원칙 중에 언제가 빠져 있어요. 언제 이 곱셈을 할 것이냐, 언제 넘버 자리에 3을 담을 것이냐, 언제 저 사람과 나의 나이의 차를 구할 것이냐. 이게 우리 지금 제목이 데이터 코드인데 데이터 흐름에 대비되는 데이터 영역에 대치되는 코드 흐름의 기본적인 의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프로그램을 왜 켜냐? 카카오톡 내가 지금 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냐? 그 의의는 데이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실행 그 자체를 구성하는 거, 시작해서 터미네이티드 되기까지의 여정은
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했을 때 헬로 월드를 2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왜 2번 출력했냐? 우리가 코드를 그렇게 복붙해서 2배 뻥튀기해서 적어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정답이에요. 물론 그 코드, 그 2줄을 아무데나 적어 놓는다고 동일하게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당시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그 2줄을 메인, 잘은 모르겠지만 중괄호 안에다가 밀어 넣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코드를 적어놨기 때문에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 그 2줄을 실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방금 나온 언제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고 그게 끝나면 다음에 뭐 실행하고 등등과 같은 흐름을 우리 수업에서는 코드 흐름 정도로 축약을 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코드 흐름도 우리가 키보드로 쳐둔 .java 파일 내용에 입각해서 수행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키보드로 어떤 것들을 칠 수 있냐, 머릿속으로 어떤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쳐야 되는 거냐를 다시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복붙이에요. 프로그램 실행의 의의, 데이터 흐름에서 찾을 수 있고 세 마디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져와서 새로운 거 계산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설명에서 요 뭐뭐 하고 뭐뭐 한 다음에 뭐뭐 한다와 같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점 측면에서의 서술, 전중후 서술이 지금 말하는 코드 흐름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대로 데이터 흐름이 성공적으로 발생하려면 우리는 이 순서대로 일단 먼저 가져와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출력하도록 그 순서대로 각각의 덩어리들이 실행되도록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순서를 깨면 목표대로 동작하지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앱 눌렀는데 지 맘대로 보내기 버튼을 먼저 연타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를 보낼 건지 입력조차 하지 않았는데 메시지 보내기 코드를 열심히 실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글자가 날아갈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 이런 코드 흐름을 우리 손으로 구성할 때 우리가 직접 적게 될 요소들을 꼽자면 문장이랑 수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고 문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케이스도 많아요. 여러분이 이미 들어봤을 while 문, if 문 할 때 그 문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while statement라고 영어로 부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국어 시간에도 자주 나왔죠. 뭐 의문문이라든가 등등 평서문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봤던 것도 대충 요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일반 명사고 아무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도 요 문장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 역시나 파이썬 수업 시간 참고하면서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뭐냐? 프로그래밍 동네의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 정도로 말할 수가 있어요. 실행 엑세큐션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자바뿐만 아니라 파이썬에도 문장 개념, 파이썬에 if문, while문 다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C라든가 다른 여러분이 나중에 구경하게 될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 안에 동등한 느낌으로 첨가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장을 실행한다, execute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run이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기는 합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컨트롤 F12를 눌러서 내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해야, run을 시작해야 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메인 중괄호 안에 우리가 적어놨던 것들을 문장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헬로 월드 출력하는 문장을 언제 실행하냐? 라 물어보면 당연히 컨트롤 F11 누른 이후 시점, 그 다음에 내 프로그램이 터미네이티드 되기 이전 시점에나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게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무튼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문장의 나열이 곧 코드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의 코드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라고 단정하면서 여러분이 말씀하셔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데이터 쪽은 이런 데이터 영역의 기본 단위가 뭐냐,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쪽은 콕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기는 해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다종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추가로 구경을 해야 될 건데 코드 쪽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참검 시간에 배운 그것들이 곧 자바 동네에도 동등하게 들어있고 걔네들, 그러니까 문장의 나열이 일단 기본적으로 코드 흐름 그 자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while문도 문장의 일종이죠. 그렇죠? while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분기, 반복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 반복 중에 반복 개념을 내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해 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에 도입하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이에요. if 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써본 적 있죠. sysout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써서 자동 완성시킨 다음에 내용물을 적어 완성했던 요 헬로 월드 출력하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는 얘도 역시나 문장의 일종입니다. 얘도 어엿한 하나의 문장이에요. 얘도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하면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while문은 while문이라고 부르잖아요. if문은 if문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문장은 뭐라고 부르냐라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sysout문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정식 명칭이 수식문이라고 부릅니다. expression statement라고 불러요. 수식을 적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는 겁니다. 파이썬도 비슷해요. 파이썬에서도 여러분 뭐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를 쳤잖아요. 파이썬에서 문장은 보통은 마지막에 엔터를 치도록 문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바 동네에서는 엔터키 대신에 닫는 중괄호를 치거나 또는 세미콜론을 찍는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줄짜리 문장들은 보통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어서 문장을 구성합니다. 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수식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수식 하나 적고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화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41 슬라이드고 저한테는 지금 25분이 남아 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 얘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어떤 수식을 적는다면 그 수식은 반드시 각각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둘 이상의 문장에 포함되는 수식 그런 거를 적을 수는 없어요. 일단 문법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됩니다. sysout 해가지고 문장을 두 개를 뻥튀기 해서 적어놨어요. 위에 있는 괄호 안이랑 아래에 있는 괄호 안에 하나의 수식을 걸쳐가지고 적는다?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도 우리가 지금 코드, 그러니까 텍스트를 열심히 적고 있는 한 차원적인 측면에서 막혀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보장돼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수식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수식은 반드시 특정 문장 하나에 포함되도록 마련돼 있어요. 반대로 여러 문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수식 또한 기본적으로 못 적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은 문장의 나열로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3하고 세미콜론 적는 건 일단은 가능은 해요. 파이썬에선 가능하고 자바에서는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뱉는데 얘가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합니다.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3하고 세미콜론 해서 수식 3을 계산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 측면에서의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의 의미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개짓하지 말고 빨리 뭔가 고쳐서 덧붙여서 적으라라고 오류 메시지를 내뱉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차는 3 같은 느낌으로 는 수식을 구성하고 세미콜론을 찍는다면 얘는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수식이 된 거고, 따라서 세미콜론 찍어서 수식문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지금 종료하기 직전에 차에 임의로 3을 담아놓고 끝내겠다라는 의미예요.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미콜론을 안 찍고 그냥 이렇게 내비두면 얘는 오류가 나요. 왜냐? 지금 여기다가 적을 수 있는 건 지금 열심히 코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코드 흐름을 구성하는데 마지막에 몇 살 차이 납니다를 실행한 다음에 뭘 할 거냐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코드 흐름을 구성하는 건 기본적으로 문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는 문장의 나열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문장을 적은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수식까지만 적고 여기서 지금 그냥 손을 놔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수식 하나를 적고 세미콜론을 찍는다면 얘는 이제 이 문장 실행이 끝난 다음에 실행할 문장화가 된 거예요. 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막 한국 사람들 막 카톡 치거나 할 때는 마침표 안 찍잖아요. 그래서 보내도 막 그렇게 뭐라 안 하시죠. 물론 이제 뭐 알바다 사장님한테 보낼 때라든가 하면 끝에 마침표 최대한 찍으려고 그래야 예의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친구들끼리는 마지막에 마침표 안 찍죠. 되게 정없어 보이잖아요. 딱딱한 그런 느낌 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린 지금 코드 흐름을 구성할 때는 이거 다음 이거 여기까지가 다음 문장임 여기까지가 다음 문장임 같은 것들을 칼같이 구분해 가면서 적어야
우리 목표대로 내 프로그램이 흘러갈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코드 흐름은 이렇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임,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실행할 덩어리임과 같은 것들을 명백히 구분해 가면서 적도록 강제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거의 형태가 문장들로 완성을 시켜서 비문을 적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침표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해가면서 진행하라라고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그거를 세미콜론을 끝에 찍는 게 아니라 대신에 엔터키를 그때그때 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수식을 적는 것 역시나 막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효과가 나옵니다. 어떤 효과가 나오냐?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예요. 그럼 이제 수식에 대한 계산을 언제 하게 되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수식에 대한 계산은 언제 하냐 할 때 답을 딱 한 가지로 축약을 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수식은 반드시 문장 하나에 포함돼요. 그 문장이 언제 실행되냐는 걔는 코드 흐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직접 문장의 실행이 끝났을 때 등등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if문 내용물로 문장을 적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 어쩔 때는 그 문장을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if문을 그런 용도로 우리가 썼죠. while문 생각해 봅시다. while문도 비슷해요. while문도 내용물을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예요. 그게 반복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그 while문의 내용물로 적어둔 문장, 파이썬 동네에서는 들여쓰기로 했고 자바 동네에서는 지금 우리가 중괄호로 구분하고 있죠. 그 내용물로 적어둔 문장을 언제 실행하냐, 또는 이번에 실행할 때, 이번에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실행할 거냐 안 할 거냐 등등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이야기고, 조금 더 스케일을 낮춰서 어떤 수식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이 수식, 예를 들면 life는 life 빼기 1이라는 는 수식은 언제 계산되냐? 걔가 계산될 때마다 내 체력 하드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에 대한 답변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는 수식이 적혀 있는 그 문장을 실행하게 된다면 바로 그때 그 는 수식을 계산하게 된다. 그때 life가 1이 빠진다. 그럼 이제 언제 life가 1 빠지냐를 다시 한번 문장 스케일에서 보면 그 문장을 우리가 어디다가 어떻게 적어놨냐에 이제 의존한다 보면 되겠죠. 코드 흐름 차원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컨트롤 F10을 눌러서 게임 플레이하는 중에 그 는 수식은 당연히 단 한 번도 계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완전 갓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 어떤 장애물도 부딪히지 않고 엔딩 보면 그 는 수식은 단 한 번도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라이프는 맨 처음에 담아놨던 3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엔딩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life는 life 빼기 1 세미콜론에서 문장을 적어놨다면 그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타이밍이 온다면 그 수식은 반드시 딱 한 번 계산이 될 거예요. 좀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수식에 대한 계산 언제 하냐라 질문하면 그 수식이 포함된 단 하나 유일한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수행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그 문장을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게 된다면, 이 부문 내용물을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거기 포함되어 있는 수식 또한 절대로 계산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문장을 실행한다고 그 안에 내용물로서 채워놓은 수식들이 항상 계산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while문의 조건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while문 첫 줄에 조건식 하나 적어 놓잖아요. 그 조건식은 while문이라는 걸 실행하는 동안 몇 번 계산되냐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최소 한 번은 계산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2번, 3번, 4번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수식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에 포함시켜 놨는데 0번 계산되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만약에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하게 된다. 요거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 적을 수 있다, 수식 내 손으로 적을 수 있다, UOH 빼기 MyAge 같은 중요한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기 위해 적을 수 있는 거였죠. 아무튼 어떤 문장을 적을 때 우리는 그 문장의 일종의 디테일을 지정하기 위해
문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적절한 자리에 수식을 채워 넣게 됩니다. 예를 들면 while문, 파이썬에서는 괄호를 안 치긴 하지만 자바는 지금 치는 것 같죠. 대신에 파이썬은 끝에다 콜론을 적고 엔터를 치죠. 그런 문법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아무튼 while문을 적을 때 우리는 첫 줄 적절한 자리에 수식을 적어요. 보통 그걸 조건식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true라는 수식을 적은 겁니다. true는 계산하면 항상 true라는 값 그 자체가 나오는 수식이에요. 참됨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는 동안 한도 끝도 없이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는 while문의 작성을 끝을 내는 게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ile문 실행 적혀 있기는 한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조건식 계산해서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떴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실행하고 다시 조건식 계산 단계로 돌아가는 거가 while문의 본질이잖아요. 이 부분도 비슷하지만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식문도 비슷해요. 얘도 문장이고 디테일로 지금 수식 하나를 적은 겁니다.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으로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수식문도 역시나 문장이고 수식문의 실행은 항상 그 내용물 수식을 딱 한번 계산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while문이랑 수식문 둘 다 문장입니다. 디테일로서 수식을 적절한 자리에 적어서 꾸며서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방금 꾸며둔 그 수식을 계산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출력을 할 것이다 내지는 뭐를 출력할 거냐와 같은 어떻게 해당하는 거는 전체 문장의 디테일에 해당하는 길다란 수식을 적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적은 수식문을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while문의 내용물이 되도록 중괄호 안에다가 적어둔 거예요. 따라서 언제 헬로월드를 출력할 거냐는 그 문장을 어디에다가 적어두냐에 의존하도록 우리가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한다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거랑 지금 그 헬로월드 출력하는 그 문장을 그 while문 안에다 적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장소에다 적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타이밍에 동일한 헬로월드를 출력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럴싸하죠? 자, 그래서 다시 문장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는 적절한 문장들을 .java 파일 안에 적절한 곳에 적음으로써 그 문장들의 나열을 통해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 실행 흐름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살짝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요약하면 사실은 분기 반복 엄청 어렵고 막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문장들의 실행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적어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한 번씩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요약을 해서 순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나이차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이유는 첫째, 우리가 각각 선언들 문장들을 위에서 아래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두 번째,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 우리의 이클립스가 그 메인 중괄호 안 내용물을 우리가 적어놓은 정확히 그 순서에 맞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실행을 해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 바깥에서 가져와서 뺄셈을 수행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일련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는 게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순차입니다. 그 다음에 분기랑 반복은 그러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이 도입할 수 있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전 거 다시 끌어와서 정리하면 그런 문장들 안에 마련되어 있는 적절한 자리에 이번 프로그래밍 목표에 걸맞는 아마도 보통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식들을 적음으로써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그 자체에 해당하는 코드 흐름과 연계되는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의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앱을 왜 켜냐, 카카오톡 왜 켜냐는 명백히 데이터 쪽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 흐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발생하도록 만들려면 여러분은 카카오톡이라는 앱 자체의 코드 실행 흐름을 깔끔하게 유지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타이밍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돼요. 적당한 타이밍에 사용자 눈에 그 빨간색 3건 있습니다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적당한 타이밍에 카카오 서버에다가 본인이 알고 있었던 스트링을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는 코드 흐름 쪽에서 카바를 쳐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얻다가 어떤 순서대로 정리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수한 문장을 와일문, 이프문 같은 것들을 적절히 곁들여서 적으면 순차 말고도 어쩔 때는 실행하고 안 하고 등등과 같은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 얘네들은 진짜로 독립적인 건 아니에요.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후반부라고 돼 있긴 한데 요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코드 흐름이 기본적으로 백두대간 같은 느낌으로 쫙 위에서 아래로 펼쳐져 있고 그 중간중간에 어쩔 때는 바깥에서 가져오고 어쩔 때는 밖으로 내보낸다와 같이 코드 흐름을 가운데다 두고 좌우로 뻗어나가는 데이터 흐름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했는데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그 반대되는 느낌의 뉘앙스를 한 번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걔도 역시나 복습이고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 프로그래밍의 완전 기초에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뭐 expression statement 같은 단어를 참검 시간에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수업 자료에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걸 거예요. 그거 자체를 등장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도 엔터 친다라든가 같이 조금 우회적인 직관적인 표현으로 바꿔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는 내용 구경하면서 완전히 생판 모르는 내용이 튀어나온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음 주 내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두면 그래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두면 요 위에다가 요 베이스라인 위에다가 오늘 등장했던 단어들을 곁들여서 좀 더 복잡한 탑을 이제 세우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살짝 세워놓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위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게임을 만든다라는 걸 투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게임을 자바의 이런 요소들을 써서 어떻게 점 자바 파일에 키보드를 쳐서 만들 수 있냐를 우리가 설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딱 해두면 자 지금 설명하기로는 자바나 파이썬이랑 한통속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눗셈 하면 0.6이 뜨냐 0이 뜨냐 같은 디테일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면 수식 개념, 문장 개념, 이름 개념은 일단은 대동소이해요. 따라서 이번에 자바 써서 한 번만 딱 해두면 다음 학기에 우리 안드로이드 수업 제가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듣는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소프트웨어 영역에 수많은 어려운 과목들 있잖아요. 창의적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뭐 AIX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또 있죠. 그런 것들 도전할 때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들고 가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0살 평균 수명 막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20대잖아요. 앞으로 100년은 쓸 수 있는 지식을 지금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쓸 수 있냐? 우리 막 양자 컴퓨터 나왔잖아요. 3월에 지금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있기는 한데 제 예상으로는 여러분 120살 될 때까지 아마도 지금 앞에 있는 실습실 컴퓨터 노트북이랑 똑같은 버전의 컴퓨터를 쓸 겁니다. 일단 확실한 건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는 1980년대에 사람들이 쓰던 컴퓨터랑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막 등장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막 뭐 하드디스크, SSD 같은 건 없었지만 프로그램 자체 그 당시에도 CPU를 썼어요. 메모리 위에 항상 값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뭐 TV 모니터로서 써가지고 키보드 쳐서 프로그래밍 했어요. 여러분이 120살 될 때도 아마도 뭐 음성 인식을 하는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것들은 항상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도입되면 약간 틀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닐 거예요. 아마 규모의 경제가 그렇게까지 가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출산율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를 쓰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아요. 자, 양쪽 관점에서 여러분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인트로 하면서 스타트 할 때 다시 한번 읊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은 이것만 기억합시다. 카카오톡 왜 켜냐?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켜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 흐름은 순서대로 발생시켜야 의미를 갖습니다. 그 순서 자체 언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저걸 한다는 코드 흐름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은 서로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은 는 수식이라는 거.
뭐를 얻다가 담는다라는 거. 그러면 그런 능수식 같은 건 언제 계산되냐 하면 다시금 코드 영역으로 어떤 문장, 그 x는 3 세미콜론을 했을 때 그 문장을 어디다 적어놨냐에 따라 그 x는 3 능수식의 계산을 언제 발생시키냐가 결정된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해놓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데이터 코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구경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집에 가도록 합시다.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뭐 출석 못 찍은 친구들 찍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갑시다.